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장철훈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개원 6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32차 의생명연구원 기념 심포지움을 축하드립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으로 해서 전 세계가 정지되어 있는 초유의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신종 감염병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인간 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늦죠. 그때서야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의 이면에는 많은 희생이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종 감염병의 발생 그 자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종 감염병의 발생 역학과 원 헬스, 사람과 동물과 환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건강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코비드-19, 코로나19 질병은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과거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몰랐을 뿐이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는 것이죠. 201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류 멸망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10편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합성생물학, 새롭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생산해서 그게 유출돼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하는 것이 1위에 올라 있었고, 스스로 진화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로 해서 인류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이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재앙들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소행성의 충돌이라든지 우주의 폭발이라든지 거대한 화산의 폭발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현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류의 10대 건강 위협 요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6개가 감염병과 관련된 것이었고, 세 번째로 감염병 관련 요인들 중에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 팬데믹이었습니다. 지금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을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맡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1984년에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을 맡고 나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1980년대에 생긴 새로 나타난 신종 감염병 HIV, 에이즈죠.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신종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해마다 신종 감염병, 그 해에 새로 생긴 신종 감염병을 같은 지도에 표시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2001년 지도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감염병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여백이 많이 있는데, 해가 갈수록 2005년, 2008년, 2017년, 2019년 이 그림들에 보면 여백이 모자랄 정도로, 여백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감염병들이 새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20년 올해 8월에 나온 그림에는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코비드-19까지 포함돼서 많은 감염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종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주로 RNA 바이러스에 의해서 연간 2개 내지 4개 정도가 생기고 있다고 하고 21세기에 들어서만도 40개가 넘는 신종 감염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75%가 인수 공통 감염증이고, 그런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인간 세계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감염병을 말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사스라든지 코비드-19 같은 것은 새롭게 생긴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처음 들어온 감염병이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미 우리가 그런 감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발생률이 증가하고 지리적인 발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그런 감염병, 예를 들면 댕기열 같은 감염병도 신종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고, 숙주 범위가 확대되는 감염병, 예를 들면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예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거에는 조류에만 생기는 감염병이라고 알려졌지만 사람에게까지 숙주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질병들도 신종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40년부터 2004년까지 모든 Emerging Infectious Disease의 기원을 살펴보면 점점 더 많은 감염병들이 동물 유래 감염병들이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감염병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인류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호흡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신종 감염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18년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해서 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1997년부터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발생해왔던 조류 독감, 21세기 들어서는 2002년에 SARS,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2019년 코비드-19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감염증들이 적게는 몇백 명 수준의 사망자를 냈지만 많게는 5천만 명 내지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그런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그런 감염증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감염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걸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이 그림은 앞에 보여드렸던 감염증들이 어느 곳으로 얼마만 한 시간 간격으로 앞에 생겼던 감염증과 그 뒤에 생긴 감염증 사이의 시간 간격 대비해서 얼마만큼 뒤로 갈수록 더 빨리 감염증들이 생기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감염증 생긴 핫스팟이 저기 중국 홍콩 지역을 많이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감염증들이 생기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잦은 간격으로 감염증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종 감염병이 잘 생기는 곳이 특별히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연하게 중국이나 홍콩 쪽에서 많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점을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게 신종 감염병이 어떤 상황에서 잘 생기는가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초점을 맞출 텐데요. 그렇게 중국 쪽에서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특징과 그런 특징에 맞게 변이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곳이 중국의 특정 지역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Emerging Infectious Disease의 핫스팟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8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8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중요하죠. 햄어글루티닌 그리고 뉴라미니데이즈, 뉴라민 분해 효소 이렇게 해서
항원과 N 항원 두 개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H 항원의 타입과 N 항원의 타입에 따라서 H1N1, H3N2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N1이 이제 1997년부터 되게 이렇게 돌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인플루엔자 A는 인플루엔자 B나 C와 달리 굉장히 다양한 숙주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나 돼지나 말이나 개, 조류도 가금류도 있고 야생조류도 있고 많은 종류의 동물들의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8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8개의 분절이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가면 각자가 증식을 합니다. 8개가 각자가 증식을 하고, 숙주 세포에서 빠져나올 때는 그 8개들이 증식한 것 8개들이 해쳐 모여해서 짝을 이루어서 이제 빠져나와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돼서 이제 다른 세포로 또는 다른 동물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죠. 특별히 숙주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모든 H는 1번에서 16번까지가 있고 N은 1번에서 9번까지가 있는데, 이 모든 H의 서브타입이나 N의 서브타입이 사람이나 돼지 같은 그런 숙주, 다양한 숙주들에게서 다 서셉터블 한 것이 아니고, 조류에 잘 걸리는 형, 돼지에 잘 걸리는 형, 그리고 사람에게 잘 걸리는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만큼 숙주 특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조류에 주로 걸리게 되고, 사람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의 수용체가 다른데, 그 수용체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수용체가 있는 숙주에 이제 잘 전파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유달리 돼지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수용체와 돼지 독감 바이러스의 수용체를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와 다르게 조류의 독감 바이러스가 돼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재조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의 분절이 각각 따로 증식하고, 그렇게 증식된 것들이 8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에서는 사람 바이러스와 조류 바이러스가 구분 없이 증식이 되고 구분 없이 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조합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우리는 돼지를 바이러스의 믹싱 베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러스를 혼합하는 어떤 도가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돼지와 사람과 닭이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 주변에서 같이 생존하는,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되면, 이런 말하자면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요는 그와 같은 환경이 어디냐 하는 거죠. 중국 광동성을 예를 들면 말이죠. 면적은 남한의 2배가 안 되는 곳인데, 인구는 우리나라 남한의 2배보다 더 많은 곳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그래도 제법 규모가 되는 1000만 명 이상의 나라로 치면, 그런 나라들에서 인구 밀도가 방글라데시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보다 훨씬 더 높은 밀도를 가진 지역이 중국의 광동성이라는 곳이고, 그 지역의 크기가 남한보다 2배 가까운 크기가 되는 그런 넓은 땅덩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이 사는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릴 때 농촌에서 총아집 짓고 그 옆에 돼지우리도 있고 그 옆에 닭장도 있고 그 옆에 소 외양간도 있고, 이런 사람과 가축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사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와 비슷한 환경이 지금 현재 그 중국의 광둥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독감 바이러스는
오리에서 많이 사는데요. 오리에서 많이 삽니다. 근데 이 오리가 남아시아, 중국 남부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17세기 초에 중국 남부지방의 농부들이 벼농사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잡초도 제거하고 해충도 제거하고 하는데 오리가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벼가 자랄 동안에는 논에 물이 차지 않습니까? 물이 찬 논에 오리를 풀어 놓습니다. 오리를 풀어 놓으면 오리들은 신기하게 벼는 건드리지 않고 잡초만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충도 잡아먹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죠. 오리는 살이 찝니다. 벼가 익어서 수확할 시기가 되면 오리를 주변의 연못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마른 논에 오리를 풉니다. 오리를 풀어주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거죠. 오리는 더욱더 통통하게 살을 찝니다. 농사를 실컷 잘 되게 도와주고 오리도 식탁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석이조의 농사법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남아시아 지역에 오리가 많이 분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축과 사람과 특히 이제 조류와 돼지 이런 그 믹싱 베슬 역할을 하는 돼지 같은 가축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진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은 이 책상 빼고 다리 4개짜리는 다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별별 희한한 동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쥐와 오소리도 한약재로 쓰입니다. 자, 이런 생활 문화인데 광둥 지역 겨울에도 20도를 웃돌고요. 비마저 잦습니다. 인구는 1억이 넘습니다. 이 사람과 동물이 엉키고 고온 다습한 데다 인구 밀도까지 높다 보니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되고 다시 사람끼리 번지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1968년 세계적으로 75만 명이 사망한 이 홍콩 독감, 그리고 2003년 774명이 희생된 사스, 그리고 2010년대 조류 인플루엔자가 광둥 일대에서 발생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게 여러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거기다가 홍콩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홍콩은 전 세계에서 물류,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홍콩에 어떤 바이러스가 생기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이런 많은 독감들이 중국에서 발원하고 홍콩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종 감염병은 우연히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우연히 발생한 새로운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간과 동물 간의 새로운 만남 혹은 동물과 동물 간의 새로운 만남으로 해서 인간 세계로 유입될 수 있고, 유입된 새로운 병원체는 인간의 이동으로 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류 사회를 흔들었던 많은 팬데믹 감염병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신종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레라도 19세기 이전에는 인도의 풍토병으로 오랫동안 존속해오는 것이었지만은 19세기 이후에 영국군의 이동과 증기선이나 철도 등의 등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감염병이 되었고, 두창도 아메리칸 인디언 입장에서는 신종 감염병이고, 매독도 1493년에 성적 전파가 가능한 세균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당시의 왕실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등으로 해서 전파가 확산되었던 신종 감염병이고, 흑사병도 실크로드를 따라서 인간과 상품의 이동으로 유럽으로 전파된 신종 감염병, 코비드-19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새로운 만남으로 해서 신종 감염병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 앞으로 놓인 새로운 만남은 무엇인가? WHO 발표 인류 10대 건강 위험 요인 중에 감염병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에어 폴루션,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기후변화죠. 기후변화가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만남을 촉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에 모기 서식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집트 순모기나 흰줄 순모기의 서식지, 한 달 이상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현재의 위치보다
2050년이나 2080년이 되면 북반구를 중심으로 보면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에서 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모기맥의 질병이 분포하는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엘니뇨로 인해서 모기 서식지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 서식지가 확대되면 우리나라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말라리아 정도의 그런 모기맥의 감염증이 있지만 향후에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나 황열병이나 이와 같은 질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모기맥의 감염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토착화되고 나면 모기를 다 박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만남으로 해서 신종 감염병이 계속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사람과 동물과 환경,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위협 속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원헬스입니다. 인간 영역의 위협을 보면 인구 증가가,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걱정하고 있지만 제3세계에서 인구 증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도시 근교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보건 기반 시설은 계속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동물 영역에서도 반려동물이나 유희동물뿐만 아니라 식용동물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식용동물이 240억 마리가 사육된다고 하죠. 환경 영역에서도 라임병이라든지 혹은 양서류나 박쥐의 대멸종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든지, 지금까지 별로 감염증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그런 진균들이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위협들이 우리 앞에 바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과 환경에게 최적의 안녕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혹은 국가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호 협동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원헬스라고 하는데, 21세기의 사람과 동물과 환경의 혼합, 이 혼합이 세 영역 사이에 새로운 역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3자의 건강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나 동물의 건강을 다루는 수의사나 환경이나 생태계 쪽에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환경보호론자나 환경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각각 노력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 예를 들면 컴퓨터 과학자, 수리과학자도 필요하죠. 어떤 질병 발생 모델 같은 걸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원헬스인 것입니다. 원헬스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발생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사전에 신종 감염병 병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간 세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임상미생물학회에서는 원헬스, 사람, 동물, 환경이라는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의사나 수의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의 발생 역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이 세상을 훨씬 더 오래 살아가야 될 후세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헬스 접근법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1937년 우간다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21세기가 되기 전에 20세기 마지막까지는 서구 세계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99년 6월 초에 뉴욕에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폐사했는데요. 야생동물이 집단으로 폐사했기 때문에 환경보존부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가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 환경보존부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능력이 취약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사이에 2달 반이 지나서 1999년 8월에서 9월까지 59명의 뇌염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2달 반 간극이 있고 사람에게서 뇌염이 발생하고 난 후에도 그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9년 9월 달에 국립야생동물건강센터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관은 아주 우수한 시설과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9월 초에 미확인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것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조사 결과 2012년까지 뉴욕에서 142검체 그리고 미국, 캐나다의 수많은 검체에서 웨스트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2000년에 앞선 그 두 사건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 동부 지역에 풍토병으로 존재하면서 매년 8, 9월이 되면 집중적으로 웨스트 나일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1천여 명 이상이 감염되고 수십 명이 사망하는 그런 질병으로 풍토병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모기맥의 감염증이고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노란색 표시 지역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일어날 수 있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기맥의 감염증이 일단 토착화가 되고 나면 근절시키기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면 1999년 6월에 까마귀가 집단 폐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2달 반 동안 그 질병이 토착화되는 시기 동안 우리 보건당국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결국 인간과 동물을 다루는 부서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주 천연자원부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능력이 취약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가 신종 감염병을 감시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종종 야생동물이 제외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포함된 감시체계가 없었고 조류와 인간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 사이에 어떤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야생동물 질병 발생에 대해서 원헬스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통제 및 근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상황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종 감염병의 발생 역학과 원헬스 접근법을 통한 신종 감염병 발생의 통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일반 국민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개인의 행동이 생활 양식의 변화가 행동 양식의 변화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 양식의 변화, 우리의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 지구가 인류가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 조그만한 힘을 보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